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아비투스라는 책인데요. 도대체 정말 사람의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품격 높은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제가 많이 궁금해하는 상태에서 많은 유튜버들께서 이 책을 소개를 하시길래 저도 구매를 해서 읽어봤습니다. 내가 뭐 꼭 높은 계층의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보다도 우리와 다른 그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는 그들과 좀 비슷해지기 위해서 당장 이룰 수 있는 뭐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품격을 올리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어서 제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사실 읽은 지가 좀 돼서 제가 기억은 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트를 잘 해놨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저는 책을 사면 이렇게 서문을 읽는 걸 좋아하고요. 또 목차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는 이 아비투스가 삶과 지위 그리고 우리 기회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정의하는 것이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이랍니다.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타고 태어난 환경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어떤 그런 내가 바꿀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라든지 또 뭐 부모의 지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꼭 타고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 아비투스를 결정하는데 7가지 그런 결정 요소가 있다고 해요. 7가지 자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비투스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품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아주 많은 변화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아비투스를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떤 변화를 주어야 이 아비투스의 상위 계층의 사람과 비슷한 최고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레벨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는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자본은 이렇습니다. 심리 자본, 그리고 문화 자본, 그리고 지식 자본,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언어 자본, 사회 자본 이렇게 7가지예요. 심리 자본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상하는가. 저는 이 1장의 심리 자본을 읽으면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우리의 멘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멘탈이 금방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심리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강한 멘탈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멘탈이 무너지고 연약해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또 부정적인 어떤 상상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품이나 태도가 같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사실 심리자본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자본, 이 마음의 단단함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상황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더라고요. 삶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순간은 분명히 오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고 그리고 또 이 심리자본에서 제가 여기에 밑줄을 그어놨네요. 관대함이라는 것. 우리가 참 이 관대함, 아량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내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타인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났을 때, 타인이 또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관대해지기 쉽지 않아요. 더 예민해지고 더 날카로워지죠.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나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컨트롤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관대함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자부심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취하는 것이다. 관대함은 사소함에서 시작된대요. 꼭 큰 것을 내가 베풀어야만 또 큰 것을 용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 줘라. 웬만한 것은 그냥 이해해라. 이런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정말 품이 있다. 품격 있다. 이런 분들은요. 웬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여유로움,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유로움이 바로 이 관대함이 아닐까 싶어요. 관대함은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다. 관대함은 여러 면모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 시간, 관심을 주는 사람은 관대하다.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품이 있고 정말 아우라가 넘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안달하고 애태워하고 속상해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넓은 프레임에서 여유 있게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는 냉정해지면서 타인에게는 좀 더 관대해지는 멘탈과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듯한 마음가짐과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옳음을 인정하며 정답이 여럿일 수 있음을 수용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참기 힘들더라도 경청하라. 와, 우리가 모두 하기 힘든 거네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떠나면 무엇이 남을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자, 상류층은 정년 퇴임 직전에야 이런 질문을 처음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상류층은 이러한 생각을 항상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생각한다고 해요. 삶에 여유가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속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까를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연성을 알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필생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자, 우리는 과연 먹고 사는데,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만 몰두해서 정작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가 말하는 정말 품이 있다, 아우라가 있다,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생각의 관점을 더 여유롭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는 문화자본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상류층과 상류층이 아닌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저는 이 문화자본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하지만 이 상류층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본은 이렇다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자본인 예술 이해 혹은 어렸을 때부터 즐긴 수상 스포츠, 취미는 속성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좀 상류층의 문화를 즐기려고 해도 그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만의 고상한 예술의 이해라든지 관심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어떤 예술을 막 좋아하게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나의 습관과 나의 환경에서 또는 주변 가족에게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교양 있는 사람은 취향을 드러내되 절대 거기에 많은 돈을 쓰지는 않는답니다. 전시회 입장권은 놀이공원 입장권보다 저렴하다. 뭔가 이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좀 고상한 거예요. 아, 저게 재밌을까? 저게 정말 흥미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그들만이 정말 좋아하는 좀 희귀한, 희소성이 있는 약간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문화자본을, 어떤 문화자본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의 수준이 약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지위가 취향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상류층은 미학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적 감각을 진리로 여기는 사회의 엘리트들의 정통 취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미술품을 모은다든지 고급지고 또 희소성이 강한 그러한 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죠. 프랑스어, 피아노, 축구대, 또는 반대로 그리스어, 바이올린, 골프. 이 반대 성향만 봐도 누가 더 고급진 취향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겠죠? 사실 프랑스어, 피아노, 축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만 상류층들은 그리스어, 그리고 바이올린, 골프와 같은 대중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자기만의 독특한 취미를 갖는데 여기에서
확연히 어떻게 문화 자본이 다른지 알 수 있겠죠. 특별함을 알아보는 안목은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더라도 그 자체를 기쁨을 준다. 이 말 꽤 의미가 있네요. 내가 손에 넣을 수 없더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알아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정말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문화 자본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식, 내가 어떠한 그 예를 갖춰야 되는 것도 역시 문화 자본 중에 하나라고 해요. 보통 서민층은 그렇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데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아한 상류층만의 또 당연하지만 그들만의 문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꼭 화려하지 않아도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지식 자본입니다. 지식 자본. 지식 자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답니다. 지식 자본은 졸업장이나 학위, 자격증, 그리고 학력 뭐 이런 것이 해당되겠죠. 고학력자의 시장 수요가 지식 자본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지적 라이센스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유익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물론 학벌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맥을 쌓고자 하는 그런 암묵적인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고 좋은 학교를 가고 또 그 좋은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 역시도 상류층들이 늘 좋은 대학을 가고 지식적인 자본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목표 지향성과 실력을 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식, 그리고 학력, 졸업장, 스펙 이런 것들이 실력으로 이어져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진정한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상류 사회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무엇에 심장이 뛰고 무엇을 싫어할까? 성공한 삶은 내게 무엇일까? 무엇일까? 경제적 성공, 사회적 성공, 성취와 의미, 혁신과 창조, 선행, 개인의 행복? 나는 도전을 추구하는가? 인정을 더 중시하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은 아비투스도 고려한다. 이런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 결국은 더 성장하게 만들고 또 이런 지식 자본을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겠죠. 이미 내가 공부로서 그리고 나의 어떤 지식적인 학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취를 이루셨다면 상류 사회 이런 아비투스를 이루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미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신의 선물이 아니다. 스스로 개발하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때 그때 창의성도 나오는 거고요. 그동안에 쌓아둔 지식과 학업에 대한 그런 열정과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경제자본입니다. 자, 경제자본 얼마나 가졌는가 이것은 뭐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돈을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뭐 연애 시장뿐만 아니라 사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경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나은 지위를 포함해 모든 면에서 더 나은 패를 손에 쥔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은 주로 생계 유지에 돈을 쓰지만 부유한 사람은 교육, 미용, 휴식, 건강, 권리, 편의에 투자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본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돈만 많으면 우리가 흔히 졸부라고 하잖아요. 돈만 많아서가 아니라 그에 걸맞는 품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부자다. 멋있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의 길은 과정이지 이벤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돈은 명품 가방이 아닌 자유를 선사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꿈에 그리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백만장자처럼 생각해라. 돈의 가치를 인정하라. 구매 유혹을 이겨내라. 재정적으로 안전한 길을 걸어라. 돈 관리를 프로젝트로 여겨라.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는 지적이고 자유로운 자산가라고 해요. 그들에게 돈은 자유, 지속성, 자기결정 같은 고유한 가치와 인생의 소망을 실현해주는 수단이지 돈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되고 싶네요. 돈 자체에 가치가 없는 삶. 그 다음 장은 신체 자본입니다.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이것은 이 7개의 자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비만이다 하면 살 뺄 수 있는 건 나의 의지와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걷는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사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비만이다 하면 아,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신체의 자본은 다른 자본과 못지않게 나에게 나의 매력과 또 나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자본, 그것은 건강도 포함되어 있겠죠?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관리를 잘 했느냐도 역시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이 어려울수록 살이 많이 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좀 가난한 도시, 가난한 주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뚱뚱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삶이 힘들고 지쳐있고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그때의 배고픔, 허기짐을 달래기 위한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먹기 때문에 더 살이 찌고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나 음식 하나하나 먹는 거에 있어서 섬세하게 고르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손질을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환경이 내 몸을 만드는 거 맞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바쁘고 힘들수록 더 건강에 생각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나의 신체와 정신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어요. 각자의 몸에서 최적화된 의지와 적절함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날씬하지만 마르지는 않았다. 몸을 단련하지만 광적이지 않다. 건강하게 살지만 강박적이지 않다. 자기 관리에 신경 쓰지만 그것 때문에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내 몸을 그만큼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신체 자본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다. 첫 번째는 안간힘을 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광채가 완벽한 차별성이다. 두 번째 이익으로는 신체와 정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의미 있는 투자다. 그러니까 몸이 바뀌면 정신을 바뀐다라는 거 우리 아시죠? 살이 빠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몸, 내 신체를 관리하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을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몸을 관리를 잘했고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건강한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성을 고르는 눈도 달라지고 호감과 매력을 보는 그런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다. 신체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냈는지 다 적혀 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돈과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체가 이렇듯 대단한 표현력을 갖는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웬만해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여러 차원에서 신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등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의 명료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패션 감각에서 신체에 효과가 생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몸 상태를 보고 이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언어 자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쓰는 언어가 나의 지위를 드러낸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는 사람을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모든 인간에게 대화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잘 된다, 대화가 잘 안 된다를 정해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서적인 수준이 맞았을 때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언어 자본도 내가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언어와 책을 1년에 10권 이상 읽는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관심사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에서 지위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는 사람이 집단에서 인정받는다. 당황한 표정, 잦은 말끊임, 알 수 없는 한눈 팔기 등이 간접적 제재의 전형적인 표시다.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꼭 이 입으로 하는 그런 소통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스처, 이렇게 눈빛, 표정, 태도 이런 여러 가지들도 역시 언어 자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역량과 경제력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또한 얼마나 성공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주변이 허용하고 승인하는 것에 좌우된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내가 만나는 그 타인들에게 맞는 적절한 언어와 단어와 또 문장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계층과 지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수준임을 드러내고 품격을 높인다. 자,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어떤 때는 누군가를 이렇게 낮춤으로써 내가 올라가려고 나의 품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오히려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높임으로써 나도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고 싶다라는 그 품격을 드러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어 자본에서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아무리 고급스러운 단어를 선택해서 화려한 언변수를 하더라도 결국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결코 품이 있고 계층이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따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품이 있고 상류 계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한다. 올드머니라고 해서 진정한 대를 잇는 부자들이 좋아하는 컨셉이기도 하죠. 여기에 별표가 되어 있네요. 분노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 끼어들지 말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에 공격성이 서리면 오히려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높은 지위의 증거가 아니다. 정말 역시 이렇게 상류층의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네요. 격식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 진정한 리더는 무례에 흔들리지 않고 비판적 상황에서도 격식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차분하게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또 다른 타인들이 봤을 때도 이러한 사람을 뭔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겠죠. 최상층은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겸손하다는 뜻이겠죠. 호의는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고상함을 준다.
정말 진정한 아비투스, 진정한 이런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만 호의를 베풀지만 이렇게 정말 삶의 여유가 있고 이렇게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 모습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언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하지 않고 어휘를 신중하게 가려서 쓰기 때문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어휘의 무게를 꼼꼼히 잰다. 사회적 지위가 아직 높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보잘것없게 만들곤 한다. 숙고되지 않은 내용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온다.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런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칠까 두려워하고 무시당할까 걱정하는 피해의식과 강박을 감지한다. 이런 멘탈을 컨트롤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히 그리고 신중히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언어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회 자본, 누구와 어울리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나의 품위와 품격과 나의 계층을 결정짓는다고 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인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5명의 평균값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말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런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기회도 얻게 되고 역량도 발휘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돼요. 특히 성공을 꿈꾸고 있는 사람, 중산층에서 좀 더 상류층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인맥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지겠죠? 그 성공이라는 것은 꼭 뭐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취미일 수도 있고 나의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따라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인생은 엄청나게 다르게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바뀌거나 또 어떤 성공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 멘탈이, 내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고자 할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3가지의 영향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우고 싶고 또 그 사람처럼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나이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사람으로부터 내 인생이 또는 나의 마인드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독서를 통해서 책에서 나보다 먼저 많은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찰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자극이 된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3번째는 여행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바라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과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 책, 그리고 여행 이 3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아비투스를 바꾸는 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꼭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자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것에 취직을 하고 물론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서 내 인생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환경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이렇게 심리, 사회, 문화, 신체, 지식, 경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런 지성을 갖출 수 있다면 노력해야죠. 이 아비투스에서 말하는 이런 7가지 자본을 하나씩 좀 실천해보고자 해요. 결국 이런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7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노력하는 이런 모습에서
매력은 발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매력은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변화와 삶의 성장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아비투스 책 읽어보시고요. 나의 지적 수준과 신체 능력과 또 외모 수준까지도 함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한번 자극을 받아보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